안녕하세요. 오늘 한글의 날을 맞이하여 출근한 자본주의의 노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한국어 강사가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2011년도에 군대를 전역을 했고요. 2011년도에 전역과 동시에 대학교 2학년으로 칼복학을 했어요. 칼복학을 하고 이제 2012년, 2013년을 일본의 오사카 쪽에 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 유학을 갈 예정이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페이가 좀 더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나는 좀 더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를 한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한국어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지만 3급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다음에 3급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어 교원 2급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법이 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빅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한류 버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나도 그 버프를 따라서 하면은 좀 인기 있는 한국어 강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겁없이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어 강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말을 하는데 내가 한국어를 잘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과 오만 속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가 모국어로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얘기하는 거는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거랑은 정말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외국인은 이거를 문법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생각 안 하고 나는 가방을 맸다 학교에 갔었다 이런 식으로 좀 들었을 때 의미는 알겠지만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조사 을과 르에 붙여야 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딱히 뭐 고민을 안 하고 얘기를 바로바로 하잖아요. 가방을 맸다, 버스를 탔다, 책상을 샀다 라든지, 이제 을과 르를 붙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문법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건데, 외국인들은 이거를 쓸 때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 받침이 있냐 없냐로 을과 르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하나 예시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깨트릿이 없겠더군요 라는 말이 있어요. 아, 어머니가 그 화분을 깨트릿이 없겠더군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가는 깨이고 어말은 군유입니다. 시업겟은 선어말 어미가 되고 트리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 접사이고,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인이 이걸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이제 띄어쓰기 문화가 없는데 일본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띄어 써라. 대신에 조사를 붙일 때는 이제 단어 바로 뒤에 붙여라 라고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게 얘네들이 납득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면은 학교에서처럼만 이렇게 얘기를 딱 했을 때 어디서 띄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학교에서처럼만은 전부 다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좀 길어서 가져왔는데, 에서는 앞말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처럼도 조사이고, 만은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이걸 외국인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납득이 안 가도 얘네들이 외울 수 있게끔 이거를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한국어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강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좀 많이 접했다, 그리고 한국 친구를 사귀었다 라고 하면은 꼭 물어보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 씨발이 뭐예요? 족같다가 뭐예요? 참 애매해요. 이 욕에 대해서 어원도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나쁜 말이니까 쓰지 마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국 욕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어원 풀이를 다음 영상에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갔는데, 방통대학교도 몇 번 나갔었고, 그 다음에 주로 어학원이랑 어학교 이쪽에 나가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개인 과외 레슨 같은 것도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본업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학원에서 학생을 이제 1대1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1대1로 교육을 하고 다음 달에는 2명이 됐어요. 그럼 2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세 번째 되는 달에 이게 3명이 되거나 4명이 되면 다행인데, 세 번째 되는 달에 첫 번째 달에 했던 학생이 그만둡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받침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페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60분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3,000엔 정도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60분 수업 기준에 3,000엔을 받았고, 어떻게 살짝 체계가 좀 좋은 곳들은 이제 교통비 명목으로도 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좀 겹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연장된 수업을 2번 이당 할 때는 교통비랑 식대도 좀 주는데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정말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90분 수업을 하는 데는 이제 뭐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갖고 다시 40분 수업을 해서 90분을 채워서 3,800엔 정도 시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그러면 5시간 일하면 15만원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학생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제 8시부터 수업이 가능하니까 8시에 오세요 하면 전 8시 안 되는데요? 하고 나가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 정말 이거를 본업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학생들을 케어를 잘 해줘야 되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한국어 원어민 강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인기 있는 원어민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말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문법적인 설명을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원어민이지만 제가 일본어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돼야지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는데 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어가 정말 유창한 타일러 씨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정말 1도 모르는 그런 원어민 강사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타일러 씨한테 이제 초급반 친구들이 더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시장 구조가. 그러면은 나는 그 나라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프리토킹 반 선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프리토킹이 그렇게 유창하신 분들이 학원 수업 들으러 잘 안 오십니다. 이미 그렇게 높은 레벨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프리토킹을 별로 원하질 않아요. 어차피 잘하거든. 그리고 그 정도 잘하면은 뭐 원어민 강사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 친구도 많이 알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못하면은 그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첫 번째로 그렇게 유창한 그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죄송하지만 외모입니다. 외모가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뭐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을 구한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예쁘고 젊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한테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죠. 이게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했던 거는 목적이 완벽하게 공부였고, 그 다음에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고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성인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맛있어 보이는 떡을 고르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시장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어 강사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고된 일이에요.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정착해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 학생들을 케어를 해주고, 이 학생들이 자기랑 뭐 10년 20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짧으면 한 달에서 3달이면 끝날 친구들도 정말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초급반을 넘어서면 중급반인 다른 선생님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외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학생은 졸업을 할 거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결론. 외국에서 한국어 강사 일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학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의 말을 좀 더 제가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또 친구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는 친구이긴 하지만 일단은 선생과 제자의 그런 교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대해주는 태도, 물론 저도 그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슈퍼 강사가 되기에는 정말 험난한 길이 많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한글의 날 맞이해서 외국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가지 좀 질문사항이랑 그런 게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